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르게이, 너 진짜 한국 갔다 온 거 맞아? 이거 과장 아니야? 과장이 아니라 축소한 거야. 내가 본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 러시아 최대 SNS 부콘탁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3일 만에 조회수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 유학생 세르게이가 올린 한국 vs 중국 3주간의 충격 체험기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을 보낸 뒤 한국 서울에서 단 3주를 보냈습니다. 같은 아시아, 비슷한 경제 규모, 심지어 이웃나라. 하지만 그가 목격한 두 나라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대륙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현재 이 게시글은 러시아 주요 언론 6곳에 보도되었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러시아 절반을 들썩이게 만든 걸까요? 24세 러시아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진짜 모습.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24살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러시아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중국 베이징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지요. 베이징은 확실히 거대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처음엔 압도당했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도 큰 도시지만 베이징의 규모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고 줄을 서는 문화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밀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지만 자세히 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공기는 늘 뿌옇게 흐렸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을 잠깐 들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니까 중국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지도에서 보니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의 17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입국장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한 점의 먼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었고 누구 하나 새치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출국장부터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무리에 섞여 밀치고 밀려야 했었지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 방향도 직관적이었고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중국어를 모르면 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말이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가 뭘 묻기도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며 방문 목적을 물었고 제 대답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한다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공무원이 외국인 여행자를 환영한다니. 베이징 입국 심사대에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도장만 찍어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왔을 때 공항 로비의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장은 높았지만 베이징처럼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었고 사람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상쾌했지요. 베이징에서 매일 아침 느꼈던 목의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자동 발매기 앞에 서니 터치스크린에 영어 옵션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화면 구성도 직관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발매기는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매번 직원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났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는 위치가 바닥에 표시되어 있었고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4분 후 도착이라고 나타났고 정확히 4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에 탑승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내부가 정말 깨끗했어요. 좌석은 부드러웠고 손잡이는 반짝반짝 빛났으며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 화면에는 역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표시되었고 환승 정보까지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었지요.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모두 이어폰을 사용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지요. 누가 감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다음 역에서 할머니가 타시자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고 남성도 미소로 화답했지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노인이 서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수없이 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6개월간 머물렀던 베이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을 때의 공기는 정말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베이징에서는 하늘이 언제나 회색빛이었는데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급출발이나 급정거가 없었고 신호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베이징에서 탔던 택시들은 끼어들기와 경적 소리가 일상이었지요. 운전기사들은 마치 전쟁터를 달리듯 운전했고 저는 늘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도블록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울퉁불퉁하거나 파손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 왕푸징 거리에서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보도블록이 제멋대로 깔려 있어서 캐리어가 자꾸 넘어지곤 했지요. 주말 오후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걸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왼쪽 공간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암묵적인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젊은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종이컵을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아무 쓰레기통에나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컵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뚜껑은 일반 쓰레기통에 따로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은 일반, 재활용, 음식물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지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분류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쓰레기통을 찾기도 어려웠고 있다 해도 모든 게 한 통에 뒤섞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까지도요. 횡단보도에 도착했을 때의 경험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 차량은 한 대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멈춰서 있었습니다.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베이징이었다면 차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건넜을 겁니다. 저도 그곳에서 6개월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자 음향 신호가 울렸고 동시에 바닥의 표시등도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휠체어를 탄 분이 중간쯤 오셨을 때였습니다. 신호가 곧 바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연장되었어요. 보행자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30초 더 추가된 겁니다. 교통 시스템 자체가 약자를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한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각 음료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정보도 명시되어 있더군요. 베이징 카페에서는 메뉴판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사진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주문해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문 과정도 매끄러웠어요. 직원은 태블릿으로 주문을 입력했고 즉시 주방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 모두 가능했지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내부는 깨끗했고 테이블 간격이 적당했어요. 콘센트가 각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 인터넷도 제공되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을 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베이징 카페에서는 주문한 음료를 그냥 툭 내려놓고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도시의 지하철은 얼마나 정확할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 지하철의 정시 도착률은 99.9%가 넘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지요. 베이징 지하철은 85% 정도였으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나타났어요. 시장이라고 해서 베이징에서 봤던 것처럼 혼잡하고 지저분할 거라 예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상점마다 간판이 정돈되어 있었고 상품도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신선한 과일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명확하게 붙어 있었어요. 사과 한 봉지를 집어들자 사장님은 무게를 재고 정확한 가격을 말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건넸고 정확히 거스름돈을 돌려받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확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요. 바가지를 씌우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이징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게 들키면 가격이 2~3배로 뛰었지요. 흥정을 해야 했고 계속 의심하며 거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가격표에 적힌 게 실제 가격이었고 거스름돈도 정확했습니다. 시장 한쪽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화장실을 생각하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고 변기도 반짝였지요. 휴지가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고 손 씻는 곳에는 비누와 건조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공중화장실의 관리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공중화장실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휴지도 없고 악취가 진동했지요. 그곳과 비교하면 이곳은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명동과 남대문 일대를 돌아다니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노선도가 한눈에 들어왔고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지요. 각 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한글을 몰라도 찾아가기 쉬웠습니다. 교통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거의 없었지요. 베이징에서는 지하철 카드, 버스 카드가 따로였고 환승할 때마다 새로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다음 열차가 3분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지요. 정말 신기했던 건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열차 문이 열렸을 때의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탑승하려는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렸지요.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들어갔습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매번 아수라장이었어요. 차량 안으로 들어가니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노약 좌석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일반 좌석에 앉아 있다가 노인이 타시자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차량 내부 화면에는 다음 역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갈아 표시되었지요. 환승역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대한 역이었지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동선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출구가 12개나 되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었습니다. 베이징의 큰 역들은 출구가 적어서 퇴근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켰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지금 몇 정거장 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내부에 혼잡도까지 나타나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 정보를 보고 어느 버스를 탈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민에게 이 시스템이 정확한지 물어봤습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고 하더군요. 2분 후라고 나오면 정말 2분 후에 온다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 시간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니 자동으로 환승이 인식되었어요. 추가 요금 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 내부도 깨끗했고 좌석마다 손잡이가 잘 설치되어 있었지요. 기사님의 운전도 안전했습니다. 급출발이나 급정거 없이 부드럽게 운전하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신호등도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신호를 지켰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모든 차가 멈춰섰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차들이 계속 달려와서 건너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에서 홍대까지, 홍대에서 이태원까지, 다시 명동으로 돌아오는 내내 대중교통은 완벽했어요. 정확한 시간, 깨끗한 환경, 친절한 안내, 합리적인 요금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는 데 든 교통비가 고작 5,000원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5,000원이면 러시아 돈으로 400루블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하루 교통비가 그것의 2배는 들었지요. 교통카드 하나로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승도 자유롭고 시간도 정확하고 환경도 쾌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대중교통 시스템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완성도가 도시의 수준을 보여준다고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였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숙소에서 편집 작업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만 넘으면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숙소 문을 나서니 거리가 조용했지만 어둡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100m쯤 걸어가니 24시간 편의점이 나타났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새벽 1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서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밤에는 남성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음료수까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유통기한 관리도 철저해 보였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골라 계산대로 갔어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대자 즉시 승인되었지요. 직원은 친절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심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1시에 혼자 일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신기한 광경들이 보였어요. 자전거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공유 자전거였지요.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손되거나 망가진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공공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한 주택가를 지나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문을 잠그지 않은 거예요.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거기서는 낮에도 모든 문에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더 실험적으로 나가봤습니다. 밤 11시에 홍대로 갔어요.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클럽과 바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리 공연도 진행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혼란스럽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보였어요. 술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부축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즈니스 중심가였지만 밤에도 활기가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았고 편의점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택시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지하철도 여전히 운행 중이었지요. 한 24시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손님이 꽤 있었어요.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 1시에 여성이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라면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을 관찰했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야식을 먹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불안하거나 위험한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주변을 더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니 40대 남성 직원이 혼자 있었어요. 밤 근무가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 생기면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요. 5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 약속을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안전했지요. 여성 승객도 여럿 있었는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한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는데 공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도 있었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공원이 안전하게 개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공원에서 사람들이 조깅하는 나라.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이 높다는 증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지요.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밤거리는 위험했고 특히 여성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24시간 살아있었습니다. 밤에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었고 편의점은 열려 있었으며 거리는 밝고 안전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걸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북촌 한옥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골목길 양쪽으로 기와 지붕이 이어졌습니다. 전통 한옥들이었지요. 목조 건물에 기와를 얹은 구조였는데 수백 년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관리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담장은 깨끗했고 대문은 단정했어요. 골목길 바닥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후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도 전통 거주 지역이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골목은 좁고 어두웠으며 하수도 냄새가 났습니다. 현대화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 같았지요. 하지만 북촌은 달랐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실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한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장독대가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전통 한옥이지만 지붕 한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대식 방범창도 보였습니다. 외관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니 작은 찻집이 나타났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전통 찻집이었는데 입구에 디지털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메뉴를 스캔할 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내부는 전통 한옥 구조 그대로였지만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주문은 태블릿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설명해줬어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되고 한국어와 영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는 테이블에서 바로 할 수 있다고요. 태블릿을 켜니 인터페이스가 깔끔했습니다. 영어를 선택하자 모든 메뉴가 영어로 표시되었고 각 차의 설명과 사진도 상세했어요.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은 한지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은 나무 들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명은 최신식이었고 에어컨도 은은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돌이었지만 아래에는 전기 난방 시스템이 깔려 있다고 했지요. 전통 방식의 불편함 없이 전통 공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베이징의 전통 찻집은 정말 불편했거든요.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웠으며 화장실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전통 닭이에 담겨 나왔지만 서빙하는 직원은 무선 호출기를 차고 있었어요. 추가 주문이 필요하면 테이블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찻집을 나와 계속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전통 공예품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도자기와 자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자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작업이었지요. 물어보니 하나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하자 그분은 겸손하게 웃으며 정부에서 전통 공예를 보존하려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배우러 온다고요. 가게 한쪽에는 완성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결코 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받는지 물었더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도 되고 스마트폰 결제도 가능하다고요. 전통 공예를 만드는 장인이 최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자개 소품 하나를 구매했어요. 포장하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공예에 관심 있으면 인사동도 가보라고요. 거기에 갤러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두 정거장 거리였어요. 인사동은 전통 문화의 거리였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지요. 전통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한옥 스타일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현대식 갤러리와 카페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전통 닭이를 파는 상점이었고 2층이 찻집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무 계단이었지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고 손잡이도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층은 온돌방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좌식 테이블이었지만 다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였지요. 외국인을 배려한 설계였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자 멀리서 왔다며 환영해 주셨어요. 대추차를 추천받아 주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어요.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 베이징에서는 전통을 밀어내고 현대를 세웠어요. 옛 건물을 허물고 새 빌딩을 지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옛것을 보존하면서 새것을 더했어요.
갈등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라고요. 한국은 그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 배가 고파서 숙소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어요. 테이블이 4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니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있었지만 영어 설명이 없었지요. 조심스럽게 영어 메뉴가 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번역 앱을 켜셨어요. 70살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번역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뭘 먹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메뉴판의 한 항목을 가리키며 번역 앱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소고기 국물이라고 나타났어요. 맛있다고 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2개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작은 주방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리 과정이 보였는데 재료를 다루는 모습이 깔끔했어요. 10분쯤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 2그릇과 반찬 6가지가 함께 나왔지요. 김치, 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콩나물, 무생채까지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소고기는 부드러웠고 국물은 깊은 맛이 났지요.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640루블 정도였어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어요.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아삭했고 나물은 간이 딱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맛있었냐고요? 정말 맛있었다고 하자 활짝 웃으시며 감사하다고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16,000원을 내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사탕이었습니다. 작은 사탕 2개였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지요. 베이징의 한식당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현지인 친구가 추천한 식당에 갔었는데 메뉴판에는 중국어로만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가 주문을 도와줬고 음식이 나왔어요. 맛은 괜찮았지만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거든요. 친구가 중국어로 따졌지만 주인은 외국인 가격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2배 가까운 금액을 내야 했지요. 또 다른 식당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나왔고 그것까지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항의했지만 이미 테이블에 놓였으니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바가지를 씌운 거였지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실제 가격이었고 거스름돈도 정확했어요.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에는 남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전에 들렀던 과일 가게 사장님이 생각났거든요. 가게를 찾아가니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또 왔다며 반가워하셨어요. 이번에는 배를 샀습니다. 사장님은 무게를 재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하셨어요. 10,000원을 드렸더니 정확히 거스름돈을 돌려주셨습니다.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며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돈을 받으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요. 한 번 속이면 다시 안 오는데 정직하게 하면 계속 온다고요. 그래서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식료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한 건어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다가와 뭘 찾냐고 물으시더군요. 러시아로 가져갈 선물을 고르고 있다고 하자 김을 추천하셨어요. 여러 종류의 김을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더 싼 것도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비싼 걸 고르자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을 거라며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권하셨습니다.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손님에게 맞는 걸 권하는 거였어요. 베이징 시장에서는 항상 제일 비싼 걸 권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좋다고 거짓말하며 팔려고 했습니다.
결제할 때도 정확했습니다. 계산기로 보여주시며 이 가격이 맞냐고 확인까지 하셨어요. 카드로 결제하니 영수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 사회구나.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손님도 그걸 믿을 수 있는 사회. 베이징에서는 항상 경계해야 했어요. 속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격표를 믿을 수 있었고 품질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거스름돈도 정확했어요. 이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거래에서의 정직함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만든다고요. 한국은 그 신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강남 코엑스몰에 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 삼성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압도되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었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공기 순환도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지요.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인데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터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속도를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빨랐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도 버퍼링이 전혀 없었지요. 베이징의 쇼핑몰에서는 지하로 내려가면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무료 인터넷도 제공되지 않았고 연결되더라도 속도가 느려서 쓸 수가 없었어요. 특히 외국 웹사이트는 접속 자체가 안 됐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검열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어디서나 인터넷이 빨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지하 쇼핑몰에서도 심지어 터널을 지날 때도 끊김이 없었어요. 영상 통화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전 국민의 95% 이상이 인터넷을 쓴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거의 100%라고요. 무료 인터넷도 어디서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관공서까지 공공장소에는 모두 무료 인터넷이 제공된다고요. 외국인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무료 인터넷에 접속하니 바로 연결되었어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해봤는데 화질도 선명하고 끊김도 없었지요. 쇼핑몰 중앙에 거대한 서점이 있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곳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이 장관이었습니다. 높이가 13m나 되었지요. 하지만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좌석도 충분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지요. 모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었고 콘센트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도서관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외국 웹사이트는 접속할 수 없었어요. 특정 검색어는 차단되었고 소셜미디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통제 때문이었지요. 서점을 나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어요. 각 칸이 사용 중인지 비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변기 옆에 작은 화면이 있었고 물 내리는 버튼도 터치식이었어요.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센서식이었고 비누와 건조기도 자동이었습니다. 화장실 관리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청소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청소 담당자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지요. 저녁에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밤인데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김없이 터졌고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강변 곳곳에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공원 안에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계산은 자동 계산대에서 했어요.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대면 끝이었습니다. 직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계산할 수 있었지요. 편의점 밖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베이징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통제의 도구였어요. 인터넷 검열, 소셜미디어 차단, 감시 카메라까지 기술이 시민을 통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쓰였어요. 빠른 인터넷, 무료 연결, 스마트 시스템까지 모든 게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영상통화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증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친구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끊김도 없었거든요. 이게 한국의 디지털 강국 실력이라고 말해줬습니다.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며 지난 3주를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깨끗한 바닥, 질서 정연한 사람들, 친절한 직원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었지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본 자발적 질서, 지하철에서 경험한 완벽한 시스템, 새벽 편의점에서 느낀 안전함, 북촌에서 발견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작은 식당에서 배운 신뢰, 그리고 어디서나 터지는 빠른 인터넷까지. 3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니라 성숙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국 어땠냐고요? 놀라웠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요. 기사님은 겸손하게 웃으시며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확신했어요. 이 경험을 러시아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요.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깊은 나라,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바닥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았으며 안내 표지판도 불친절했습니다. 서울을 보고 온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주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제목은 한국 대 중국 3주간의 충격 체험기로 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지요. 특히 베이징에서 6개월간 겪었던 불편함과 서울에서 3주간 느꼈던 편안함을 대비시켰습니다. 같은 아시아 비슷한 경제 규모지만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했어요. 글을 다 쓰고 러시아 최대 소셜미디어인 부콘탁트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영상도 함께 첨부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고요. 이틀째 되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도 전화가 왔지요. 3일째 되었을 때 조회수는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니 거의 절반이 이 글을 본 셈이었어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사람,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 러시아도 변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제 글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사는 60대 남성이 쓴 거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소련은 강대국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불편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다. 이게 진짜 강한 나라다. 그 댓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인상적인 점이 뭐였냐고요? 신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믿을 수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며 내일을 믿을 수 있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다고요. 지하철 시간표를 믿을 수 있고 가게 가격표를 믿을 수 있으며 밤거리를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변해야 하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크기를 자랑하기보다 질을 높여야 한다고요. 화려한 건물보다 깨끗한 거리가 중요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보다 정직한 거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수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반응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요. 한 달 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경험을 나눠달라고요. 200명의 학생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3가지라고 말했어요. 첫째, 장기적 계획입니다. 빠른 성과보다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요. 둘째, 시민 중심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했다고요. 셋째, 균형입니다. 전통과 현대, 성장과 환경, 효율과 배려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는 질문,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요. 제 글을 읽고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작은 경험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낀 편안함을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요.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 크기보다 성숙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러시아 절반이 들썩인 이유를 이제 압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받던 거예요.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 시민이 행복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희망을요. 한국은 그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깊으며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방문 후 놀라움을 깨달은 러시아 유학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